근데 이 사시카의 성공의 요인에 있어갖고 물론 이 와인 자체가 굉장히 맛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또 세계적으로 유통해 줄 수 있는 이 안티노리 집안의 이 유통망이 있었다는 게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.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그 피에로 안티노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. 근데 이 피에로 안티노리가 그 당시에 이제 6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사시카야 와인을 상업화시키는 거를 성공을 했다 그랬잖아요. 삼촌을 잘 설득을 해갖고. 근데 그와 동시에 단순히 그냥 사시카야 와인만 이런 식으로 혁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키안티 클라시코 지역 내에 있는 자신의 와이너리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꿈꾸기 시작합니다. 이게 이 안티노리의 와이너리랑 그 다음에 이 사시카야의 와이너리는 사실 크게는 토스카나에 내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위치가 조금 달라요. 이 사시카야를 만드는 와이너리의 이름은 테누타 산 구이도예요. 근데 이 와이너리가 위치해 있는 거는 토스카나에서도 이 서쪽 해안에 거의 붙어 있는 멀게리라는 동네에 있는 거예요. 이 멀게리라는 동네는 사시카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와인으로 그다지 알아주던 곳이 아니에요. 그냥 뭐 화이트 와인이나 로제 정도 만드는 그러한 곳이었고 그러한 진짜 듣보잡 장소에서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맛있는 와인이 나온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던 거죠. 근데 그 반면에 안티노리의 이 와이너리가 위치해 있는 위치는 실제 이 토스카나 내에서도 정말 그 키안티, 그 중에서도 진짜 키안티가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키안티 클라시코 지역 내에 위치해 있던 와이너리예요. 이 키안티는 이탈리아에서 정말 역사가 있는 와인 지역이고 이전서부터 굉장히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와인을 만드는 곳 중에 하나로 알려졌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장소에 있는 안티노리의 와이너리는 상황이 사실 이 사시카야가 있는 볼게리의 와이너리랑은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. 근데 여기 이 안티노리의 와이너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에로가 뭔가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서 갖고 있던 포도밭 중에 띠냐넬로라고 하는 포도밭에다가 이제 새로운 뭔가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사시카야를 이제 만들자고 삼촌을 설득한 1968년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69년, 70년도서부터 해갖고 이 안티노리에 있는 띠냐넬로 포도밭도 뭔가 이제 막 새롭게 실험들을 막 시작해요. 일단은 그렇게 실험을 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이 안티노리 집안에 대해서 살짝 알아야 돼요. 안티노리 집안이 원래 600년 이상의 와인 메이킹 이 전통이 있는 이 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10개의 개인 와인 패밀리 중에 하나인 만큼 역사적인 와인 메이킹 가족이었어요. 근데 이 오래된 와인의 가문의 역사 속에는 그 실험 정신이라는 게 사실 되게 살아있던 가문이에요. 그래서 1924년도에 이 피에로 안티노리의 아버지 니콜로 안티노리도 이미 1924년도서부터 그 지역의 자기의 와이너리들에다가 이 프랑스 품종들을 심어갖고 막 그걸 갖고 시도를 해보는 그런 걸 이미 24년도에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탈리아에서 그러한 이제 프랑스 품종을 갖고 막 시도를 하는 그런 모든 게 시작하기 이전서부터 이 안티노리 집안은 이미 그러한 실험 정신이 굉장히 투철했던 그러한 가족이었던 거죠. 그러한 이제 실험 정신을 갖고 있다가 피에로 안티노리가 한 69년도 때 그 당시에 이 전 세계에서 이 와인의 제조에 대한 가르치는 걸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는 University of Bordeaux였어. 보르도 대학교였어요. 거기에서 세계 최고의 와인메이킹 교육을 했었는데 그 보르도 대학교에 에밀 페이노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랑 얘기를 하면서 그 교수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언을 주기 시작해요. 당신이 만드는 키안티 와인들에 있어갖고 DOC 법적으로 거기에 화이트 와인을 10% 이상을 무조건 쓰도록 돼 있는데 화이트 와인의 비율을 좀 낮추면 어떨까요? 그러면 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프랑스 오크통을 써보면 어떨까요? 막 이러한 막 조언을 하기 시작해요. 근데 이 피에로 안티노리가 그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어요.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탈리아에서 1963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DOC 그리고 DOCG의 이러한 이제 와인 등급 체계가 처음으로 만들어져요. 물론 그때 만들어졌을 때 바로 이제 실제 DOC 지역들이 생겨난 건 아니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러한 식으로 이제 등급을 매기겠다
라는 게 1963년도에 정립이 되고 그 다음부터 1966년도서부터 실제로 와인 지역에다가 DOC를 부과하기 시작해요. 이 지역의 와인은 특출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러한 법칙을 따르면은 DOC 등급을 주겠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1966년도에 시작하고 키안티 지역은 바로 다음 해 1967년도에 그 DOC라는 개념이 생겨요. 그래서 그 DOC 등급을 받는 와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그 키안티의 DOC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화이트 와인이 최소 10%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. 그 키안티 와인 속에. 왜 레드 와인에다가 화이트 와인을 넣느냐?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포도를 이 디스테밍을 못했어요. 그러니까 포도 알을 하나하나 다 따는 걸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전체 송이가 다 들어가야 됐던 거예요. 이 whole cluster라고 부르는데 이 전체 포도 송이 그 안에 있는 줄기까지 다 넣다 보니까 약간 조금 억센 맛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억센 맛을 조금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 화이트 와인을 넣었던 거죠. 물론 그 외에도 그냥 전반적으로 이 와인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화이트 와인을 좀 넣는 이유도 있었고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화이트 와인을 전통적으로는 넣어왔었는데 그거를 10% 이상은 최소한 넣어야 그 키안티 등급을 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피에로 안티노리도 이제 그 에밀 페이노 교수랑 동의를 한 게 왜 이 레드 와인에다가 그렇게 10% 이상의 화이트 와인을 넣어야 되느냐. 아니다,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. 그래서 피에로 안티노리가 드디어 법칙을 어기기로 합니다. 1970년도에 이 티냐넬로 포도밭을 갖고는 이 키안티 클라시고를 만들고 있었어요. 근데 1971년도에 그 티냐넬로 포도밭에서 나오는 포도를 갖고 만든 와인에는 이 화이트 와인의 비중을 10% 아래로 내리기로 마음을 먹어요. 그게 뜻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DOC 등급을 못 받는다는 뜻이고 테이블 와인으로 판매가 된다는 뜻이에요. 비노다 따볼라. 근데 나는 그래도 상관없다. 그냥 화이트 와인의 비중을 낮춰갖고 더 맛있게 만들겠다. 해갖고 판매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972년도에는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까지 넣기 시작한 거예요. 이거는 진짜 그냥 그 당시에 키안티를 만드는 와이너리로서는 그냥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. 근데 티냐넬로에서는 처음으로 그 산조베제 메인으로 들어가던 거기에다가 화이트 와인도 확 낮추고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이 프랑스 포도 품종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티냐넬로가 갑자기 테이블 와인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근데 그 와인 또한 이탈리아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친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티냐넬로에서 한 혁신이 이제 프랑스의 바리크 오크통을 쓰기 시작한 거죠. 그 전까지는 동유럽의 오크를 많이 썼었어요. 그래서 뭐 헝가리, 로마니아, 그다음에 슬로바니아, 그리고 크로아티아 내에 있는 슬라보니아 뭐 이러한 다양한 지역에 이제 오크를 썼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프랑스 오크를 바리크 크기로 작게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또 에이징을 하기 시작한 거죠. 이러한 다양한 이 혁신을 갖고 오면서 티냐넬로가 이 사시가야의 양대 쌍맥을 이루는 또 하나의 슈퍼 터스컨이 되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두 와인이 알려진 거는 두 와인 다 슈퍼 터스컨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와인의 스타일이 좀 많이 달랐어요. 왜냐면은 이 볼게리 지역에서 만드는 이 사시가야 와인은 정말 한 85%가 까베르네 소비뇽, 나머지는 까베르네 프랑 이런 식으로 정말 전적으로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품종으로 만든 와인인 반면에 이 안티노리가 만들고 있었던 이 티냐넬로 와인의 원래 태생은 이 키안티 클라시코의 이 산조베제로 만들던 와인이었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네가 바꾼 거는 이 화이트 와인의 비중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이따 가서는 아예 없애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까베르네 소비뇽을 일부 섞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티냐넬로는 여전히 한 80에서 85%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산조베제 품종을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일부 까베르네 소비뇽을 넣고 그 다음에 일부 까베르네 프랑을 넣고 이런 식으로 약간 메인은 산조베제인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와이너리가 비록 슈퍼 터스컨이기는 하지만 한쪽에서는 아예 프랑스 품종, 딴 쪽에서는 이제 그 산조베제가 메인이 되지만 그냥 그 룰을 어기는 새로운 창의적인 방식,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의 슈퍼 터스컨을 만들게 됐던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 피에로 안티노리도 이 사시가야처럼 정말 그냥 완전히 프랑스 포도 품종이 메인이 되는 그런 와인을 또 만들고 싶어 하게 돼요. 그래갖고 자신이 만들고 있는 티냐넬로는 산조베제 메인에다가 까베르네 소비뇽을 좀 넣지만 그 티냐넬로 포도밭 바로 옆에 솔라야라는 포도밭에다가는 이제 조금 더 프랑스 포도 품종들을 막 심기 시작해요.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정말 프랑스의 보르도 품종들이 메인이 되는 와인을 만들게 되고 그 와인의 이름을 솔라야라고 붙이게 됩니다. 그렇게 해갖고 이 5대 슈퍼 터스컨 중에서 이 마리오 인체세의 사시가야,
그리고 피에로 안티노리의 이 띠냐넬로랑 그 다음에 솔라이아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해갖고 이 5대 슈퍼 터스컨 중에서 이제 3개의 스토리를 저희가 다뤘어요. 사시카야, 띠냐넬로, 솔라이아. 그러면 나머지 2개 오르넬라야랑 마세토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느냐. 여기에 배경에는 이 피에로 안티노리의 동생 로도비코 안티노리가 등장합니다. 로도비코 안티노리가 피에로 안티노리의 동생인데, 피에로 안티노리는 1961년도에 이제 안티노리 그 회사에 본격적으로 이제 일부가 돼갖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고, 66년도에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서 아예 그냥 이 회사를 물려받았다 그랬잖아요. 그와 달리 그 동생 로도비코 안티노리는 좀 다른 길을 밟아요. 로도비코 안티노리는 1960년도에 영국의 캠브리지로 유학을 갑니다. 그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또 소문에 의하자면 거기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로도비코 안티노리의 삼촌 있죠. 마리오 인치사. 이 마리오 인치사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경주마 리보트라는 경주마를 갖고 있었어요. 그 경주마가 경주를 하던 장소가 이 영국의 케임브리지인 거예요. 그래서 이 로도비코 안티노리가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리보트 경주마의 경주들에다가 막 구경하고 배팅하고 막 이런 거에 빠져갖고 거기 있었다는 소문이 있긴 해요. 어쨌든 그런 식으로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1967년도에는 이제 뉴욕으로 건너갑니다. 당시에 뉴욕에서 이 안티노리의 와인들을 막 수출을 담당하고 있던 줄리어스 와일리라는 회사가 있는데, 그 줄리어스 와일리라는 유통사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약간 글로벌한 안목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뉴욕에서도 몇 년간 그렇게 이제 유통업으로 키안티 와인을 막 팔면서 이런저런 것을 많이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밀라노로 갑니다. 그래서 밀라노에서 이제 처음으로 회사를 차려요. 이태리 술을 다루는 회사를 차리고, 그거를 차려갖고 얼마 이후에 그거를 매각을 합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에도 약간 좀 손을 대기 시작하고,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뭔가 자기만의 와이너리의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욕심을 갖게 돼요. 그래서 로도비코 안티노리가 자기 형 피에로 안티노리를 찾아가고, 형, 나는 나만의 와인 회사를 차리고 싶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안티노리 회사의 지분을 사가달라. 이렇게 말을 해요. 이렇게 해갖고 로도비코가 이 피에로한테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안티노리 회사의 지분을 팔아버리고 갖게 된 돈으로 로도비코가 어디를 가느냐. 여기에서 이제 로도비코도 진짜 골 때리는 친구예요. 바로 이 사시카야가 있는 볼게리 동네를 가요. 그래서 자기의 삼촌, 이 사시카야를 만들고 있는 이 마리오 인치사가 갖고 있던 그 땅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사버려요.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포도밭에다가 자기만의 포도를 막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은 뭐 그냥 삼촌이 잘 했으니까 그거를 약간 따라갖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, 어찌 보자면 경쟁자가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거기다가 진짜로 그냥 포도밭을 사갖고 그 포도밭의 이름을 오르넬라야라고 지어요. 그리고 이 포도밭에다가 마찬가지로 프랑스 포도 품종들을 막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 이 로도비코가 신의 한 수, 정말 신의 한 수를 둡니다. 로도비코는 이제 세계를 많이 봤잖아요. 자기 형 피에로 안티노리는 이탈리아에서 막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이 밀란도 가고 영국도 가고 뉴욕에서도 일하고 이러면서 인맥이 많이 생긴 거예요. 근데 그때 생겼던 인맥 중에 나파벨리에서 전설적인 와인메이커 안드레 첼리체프라는 와인메이커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안드레 첼리체프한테 내가 지금 이 오르넬라야라는 이 포도밭을 이 사시카야 바로 옆에다가 사놔갖고 기르려고 한다. 근데 여기 이거를 시작하는 데 있어갖고 약간 컨설턴트 역할로서 와갖고 도움을 줄 수 없겠느냐.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갖고 안드레 첼리체프가 오르넬라야의 처음에 이 시작에 있어갖고 컨설턴트로 같이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안드레 첼리체프를 데리고 온 게 얼만큼 신의 한 수냐면은, 정말 그 당시에 안드레 첼리체프 하면은 전 세계에서 그냥 대표 와인메이커로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. 나파벨리에서 볼류 베니어들이 이끌고 있었는데, 로버트 몬다비도 이 사람을 멘토로 따르고, 그 다음에 마이크 거게치라고, 파리의 심판 기억나죠? 파리의 심판에서 샤토 몬텔레나 거기에서 이제 와인메이커로 있던 마이크 거게치도 마찬가지로 안드레 첼리체프를 약간 롤모델로 삼고, 그냥 안드레 첼리체프는 그냥 그 당시에는 최고였어요. 최고. 근데 그 사람을 이 오르넬라야의 컨설턴트 와인메이커로 모셔올 수 있게 된 거죠.
근데 그때 이제 안드레 첼리체프가 이제 오르넬라이아의 포도밭을 와갖고 거기에 있는 이 토양을 보고 이러더니 이 벌게리라는 이 지역의 이 사시카야 같은 경우에는 돌이 많아요. 돌, 자갈. 사실 사시카야가 사쏘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. 사쏘가 이태리어로 이 돌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약간 돌이 많아서 테루아가 보르도에서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라브 지역에 이 자갈이 많은데 그 그라브 지역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까베르네 소비뇽이 잘 자라는 건데 반면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오르넬라야 포도밭을 보니까 거기는 약간은 좀 더 점토가 있는 거예요. 클레이. 근데 이 클레이에서 잘 자라는 거는 보르도에서도 메를로 품종이 잘 자라거든요. 그래갖고 안드레 첼리체프가 이 로도비코 안티노리한테 이 포도밭에다가는 특히 이 클레이가 많은 이쪽에다가는 메를로를 심어봐라. 이렇게 해갖고 이 로도비코는 거기에다가 메를로를 심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오르넬라이아는 마찬가지로 이 보르도의 품종들을 쓰지만 까베르네 소비뇽이랑 까베르네 프랑 외에 추가적으로 이 메를로를 넣기 시작해요. 그게 이제 이 오르넬라이아만의 약간 트레이드마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이 세계적인 슈퍼터스칸 오르넬라이아가 나오게 되는 거고 사실 이 메를로가 이 오르넬라이아 이 와이너리에서 너무나도 이게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. 정말 안드레 첼리체프가 역시나 말한 그대로 이 메를로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메를로는 아예 그냥 별도로 100% 메를로의 와인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 해갖고 나오게 된 게 5번째의 슈퍼터스칸 바로 마세토인 겁니다. 이렇게 해갖고 그 5대 슈퍼터스칸 와인들이 다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.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바로